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혼 도장 찍고 부자 된 40대 후반의 구독자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하나 찍었을 뿐인데 10억을 번 기가 막힌 사연이 있다면 믿어지세요? 이게 무슨 다단계 광고 같은 얘기냐고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이건 모두 욕심에 눈이 멀어 제깨에 빠져 꽈당하고 자빠진 저희 전 시아버지와 전 남편의 멍청한 작품이랍니다. 10억이 100억 될 줄 알았던 이 두 사람은 제가 사연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 아마 피눈물을 쓰면서 저에게 차단당한 줄도 까맣게 모르고 장문의 반성문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저희 부모님은 동네에서 아주 큰 양장점을 운영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손재주 어디 안 간다고 중학교 때부터 전 교실 맨 뒤편에서 의자 하나 갖다 놓고 반 친구들 줄 세워놓고 문구용 가위 하나 들고 쉬는 시간마다 앞머리 잘라주는 걸로 미용에 입문했었죠. 수업 시간엔 볼펜 잡는 대신 선생님 눈을 피해 애들 머리 따주는 것이 더 즐거웠었고요. 아마 그때부터 제 길은 미용으로 딱 정해져 있었나 봅니다. 미용 고등학교를 진학해 강남 미용실에서 보조 일을 했어요. 그땐 앞치마만 딱 하나 하고 나면 되게 전문 미용사가 된 것 같아 뿌듯한 시절이었는데요. 현실은 매일 샴푸만 하고 눈치 보면서 머리 말리는 일이 전부였죠. 하루에 몇십 명씩 머리 감겨주고 목덜미 마사지 해주고 나면 퇴근할 때 손가락 마디가 어찌나 뻐근하던지요. 그 와중에 디자이너 선배들 커트하는 걸 옆에서 훔쳐보면서 허공에다 대고 가위질 연습도 해보고요. 첫 손님 맡았을 땐 손을 벌벌벌 떨면서 손님이 저 이러다 자기 귀 자르는 거 아니냐고 진짜 머리 만지면서 울고 웃고 참 많이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일이 참 잘 맞았나 봐요. 사람들이 거울 보고 선생님이 해주는 머리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 여기 아니면 다른 미용실 못 가겠어요. 거울 보고 마음에 든다고 웃을 때가 세상에서 제일 뿌듯해요. 허리며 목이며 파스가 안 붙었는 데가 없거든요. 괜히 미용 보고 노가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 기쁨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경력이 쌓이고 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내 미용실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전 부모님께 참 감사한 게 혼자서 벌어가지고 목 좋은 자리에 미용실 차리고 사람 뽑고 하려면 제가 그냥 평생 벌어서 모아가지고 해도 택도 없었을 거예요. 네 손재주면 우리보다 곱절도 더 벌 거라고 그런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초기에 자금을 도와주신 덕분에 다른 곳도 아니고 강남에요. 제 이름을 건 미용실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오픈 첫날에 친구의 친구, 사람이 하도 많이 와서 이러다 돈방석 앉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오픈빨 끝나고 나니까 어떤 날은 하루에 2명, 하루에 3명, 와 큰일 났다 싶었죠. 가게 앞에 바람 넣어 놔두는 풍선 마냥 나가서 미친 듯이 전단지 돌리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앞머리 공짜로 잘라드린다고 그렇게 직접 나가서 홍보도 하고 나가는 손님 손에다 영양제 샘플 하나씩 쥐어주고 몇 년을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과 고생해서 겨우 대표 타이틀 얻었습니다. 제가 명함 내밀면서 그래요. 상처뿐인 영광이라고요. 그래도 대표 타이틀을 달고 나서 남편 만난 건 참 다행이다 싶어요. 저도 어디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남편도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만났더라면 절대 결혼까지 이어질 수 없었을 테니까요.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살짝 다듬어만 드릴까요? 제가 머리를 잘 몰라서 그냥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사실 제가 면접을 앞두고 있어서요. 인상이 좀 단정해 보였으면 좋겠어서요. 헤어스타일도 면접 결과에 좀 영향이 있겠죠? 무슨 면접을 보냐 물어보니까 택배기사 면접을 본답니다. 좀 의아했죠. 집 나르는 일인데 머리 스타일이 면접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얼굴에 표가 났는지 묻지도 않은 대답을 슬슬 하더라고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번에 처음 면접을 보는 거라고요. 집 나르는 일에 머리 스타일이 별로 안 중요한 것도 아는데 그래도 뭐든 열심히 하고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다고 머쓱하게 웃더라고요. 얼굴이 잘생겼거든요. 생긴 건 뺀질뺀질하게 생겨가지고 보기보다 의외로 꽤 성실한 사람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죠.
저희 미용실 쪽으로 배정을 받았나 봐요. 덕분에 면접 잘 붙었다고 오며 가며 인사도 하고 음료수도 챙겨주고 성격이 되게 쾌활하거든요.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꽤 잘 됐었대요. 본인도 그래서 같이 일을 했었고 그러다 쫄딱 망해서 지금은 아버지께서 작은 건물 임대 사업하면서 월세로 생활비만 벌고 있고 본인은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택배에 뛰어들었다고. 쉽게 포기 안 하는 그 근성도 마음에 들고 솔직히 외모도 큰몫했었던 게 맞고요. 거짓말을 못하겠네요. 직업만 봤을 땐 빠지는 게 맞지만 여러모로 배울 점도 많고 동네 친구로 시작했다가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 어쩌다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처음엔 택배 기사라는 남편의 직업만 보고 너 너무 외모만 보고 만나는 거 아니냐. 나이도 있는데 좀 안정된 직장의 남자를 만나야 하는 거 아니냐.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 거냐.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던 친구들도 연애가 길어질수록 남편의 순박한 모습을 보면서 점점 인정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아무래도 사람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예민한 구석이 있거든요. 감정 기복도 심하고 툭하면 짜증내고 기분도 오르락내리락 잘하고요. 친한 친구들도 넌 왜 그렇게 성격이 요란 법석이냐고 손님들한테만 친절하지 친구로 만나면 딱 피곤한 성격이란 얘기를 하는데 남편 성격이 참 묻어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팩 짜증을 내도 오늘 뭐 짜증나는 손님이라도 있었나 보다 하고 하하 허허 웃고 넘어가고 날씨가 왜 이래 하고 또 성질을 팍 내면 아무 말도 없이 떡볶이를 시켜주고 뭐 그렇게 묻어난 사람이니까 여러모로 잘 맞아서 길게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젊었을 때 불같은 사랑도 많이 해보고 조건 좋은 남자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면서 오래 만난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었거든요. 결혼은 이런 사람이랑 하는가 보다. 집신도 다 제 짝이 있다고 이 사람이 내 집신인가 보다 하고 큰 고민 안 하고 결혼했어요. 시아버지 쌍수 들고 환영하셨죠. 솔직히 저 같은 며느리가 어딨나요? 결혼할 때 다 같이 입을 모아 그랬어요. 저희 남편 저랑 결혼한 거 완전히 땡 잡은 거라고요. 저랑 결혼해서 완전히 팔자 핀 거라고요. 뭐 남편을 질투 어린 시선들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죠. 택배 일이나 하는 사람이 강남에서 저렇게 큰 미용실 하는 마누라 만나서 이제 택배 일 때려치우고 평생 놀고 먹고 살아도 되지 않냐 하는. 하여튼 남자는 외모만 잘생기면 장땡이다. 오죽하면 남편이 뭐 하는 일도 없다. 유흥업소 출신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도 있었다니까요. 호빠 출신이라나요? 기가 막혀서요. 그런데 출신이면 남편보다 더 잘생긴 놈을 만났겠죠. 그러기엔 조금 애매한 외모인데요. 남편의 성실함과 배려심, 거듭 얘기하지만 결혼 당시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혼 당시엔 어느 남편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요. 경제적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남편에겐 분명히 있었어요. 여보, 결혼도 했는데 미용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고 택배 일 이제 그만하고 진짜 미용실 일 좀 도와주면 안 돼? 택배 일 60살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몸 상해. 당신이야 어렸을 때부터 미용일 꾸준히 배워가지고 이 일 하는 거지만 난 전문적으로 이 일 배운 것도 아니잖아. 결혼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미용실에서 카운터에라도 멀뚱히 서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거 결혼하더니 저게 내 자리 꿰찼구나 그러지. 난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은데 내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당신이 노력한 거 깎아먹기 싫어서 그래. 그냥 몸 좀 힘들어도 마음 편한 게 좋아. 일이야 천천히 찾아보면 되지. 괜히 자기 때문에 제가 욕먹는 게 싫다면서 죽어도 낙하산으로 들어오기 싫다는 남편이 고마우면서도 짠했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남편이 편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알아서 찾는다고요. 태풍이 한바탕 난리치고 갔던 날이 있었어요. 뭐 문 잘 닫아놓고 별일 없겠지 했는데 새벽 내내 비가 얼마나 퍼부었는지 아침에 출근해서 창고문 열어보니까 창문 실리콘 보강해놓은 게 그대로 뚫려가지고 미용 재료가 다 젖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문제는 당장 5시간 후에 헤어 모델 세팅할 때 써야 하는데 재료라는 게 골 때리는 상황이었죠.
어렵게 잡아놓은 모델인데 미용실에 완전 비상이 걸려서 여기저기 전화를 해봤는데 하필이면 또 구하기 어려운 재료라서 딱 2시간 거리에 2세트 남아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죄다 예약에 세팅에 재료는 있는데 막상 지금 가야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보, 위치 찍어줘. 내가 얼른 다녀올게. 갔다 오면서 어디 또 들릴 땐 없어? 남편은 제 얘기를 듣자마자 왜 진작 자기한테 말을 안 했냐고 주소부터 찍어달라고 자기 일로 바쁜데 일까지 조정해가면서 짜증 한번 내지 않고 그 먼 거리를 정말 쏜살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뿐인가요? 아침부터 직원들 당황해서 다들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간식 먹고 쉬엄쉬엄 하라면서 오는 길에 간식에 커피까지 사들고 왔더라고요. 일 처리도 잘해. 이런 사소한 배려심에 직원들도 대표님 결혼하느니 진짜 잘하신 것 같다. 성격이 완전 정반대신 것 같다. 이런 소리 나올 때마다 괜히 어깨가 으쓱하는 거 있죠? 여튼 이 일을 계기로 남편이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뭘 맡겨도 잘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마침 미용 재료 법인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전에 시아버님께서 하셨던 일도 물류, 유통 관련 일이기도 했고 남편이 이쪽 업무에 강점이 있는 것 같아서 남편한테 이쪽 일을 좀 맡겨봐야겠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딱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죠. 저도 그래도 대표인데요. 아무리 남편이라도 싹수가 안 보인다 싶으면 애초에 법인을 맡길 생각은 하지도 못했겠죠. 그렇게 저희 남편은 택배기사 조끼를 벗어던지고 법인 이사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제대로 된 직함을 줬다는 것도 뿌듯하고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아준 것도 그렇고요. 뭔가 비즈니스적인 위치를 확보하면서 사람이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아서 저도 마누라인데 기분이 좋죠. 남들이 보는 시선이 달라지잖아요. 뭐 저기 대표 남편이 택배기사 한다더라. 취직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떠들어대던 사람들 코를 콱 하고 납작하게 눌러준 것 같아서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것 같아 속 시원한 것도 있었고요. 난 내 남편이 어디 가서 기죽는 거 싫어. 남들 기죽이고 다니면 다녔지. 어디 가서 돈 쓸 일 있으면 당신이 먼저 카드 내밀고 당신 얼굴이 내 얼굴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다녀? 차도 좀 바꾸고. 검소하게 사는 건 좋은데 너무 아껴도 사람들이 욕해. 난 좋은 거 두르고 다니면서 남편한테 돈 한 푼 안 쓰는 자린고비라고. 사람이 왜 그렇게 물욕이 없나? 그것도 뭐 어울려야 하고 다니는 거지. 당신이야 사람이 워낙 고급스러우니까 그런 거 하고 다녀도 잘 어울리는데 난 뭐 그런 걸 해봤어야 어울리지. 난 그렇게 좋고 예쁜 거 당신이 입었을 때 제일 잘 어울리더라. 알았어. 당신 면 살아야 한다 하니까 나도 노력할게. 워낙 소탈한 성격에 뭘 하나 사면 헤어질 때까지 입고 닳아질 때까지 쓰고 차에서 덜덜거리는 소리가 나도 그랬어? 몰랐네 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런 게 좋아서 만난 것도 있었지만 이젠 나이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으니까 남편도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 생각해서 밖에서 사람들 만날 땐 조금 더 신경 써라 조언도 해줬었죠. 그런데 그 조언이 남편에게 독이 되었던 걸까요? 남편이 법인을 맡은 이후 제가 조언한 대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단순히 외적인 부분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정말 미묘하게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외모가 잘생겨지고 자신감을 가지게 된 그런 의미의 달라짐이 아니었죠. 여자만 알 수 있는 그런 달라짐이요. 남편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게 됐습니다. 땡땡 기업 역시 그중 하나였어요. 중국, 베트남 뷰티 사업에서 덩치를 무섭게 키워가고 있는 곳이었고 저희도 자체적인 헤어 브랜드를 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라 땡땡 기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죠. 남편에게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이니 항상 신경 써야 한다 늘 강조했고요. 어때? 지난번 모임에서 얘기 좀 해봤어? 그쪽 딸이 화장품이랑 미용 관련 투자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 안 그래도 헤어 브랜드 쪽에 관심이 많았었다고 그러던데 우리 제품 얘기하니까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미팅 날짜 잡자고 했었어. 근데 여보 혹시
이거 미팅 내가 날짜 잡고 얘기 좀 해봐도 괜찮을까? 그쪽 이사도 나랑 계속 만났었고 자기는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맡았던 사람이 계속 맡아서 진행하는 게 우리 쪽에서도 신뢰감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나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책임감 있게 해보고 싶어. 법인을 운영하긴 했어도 남편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남편은 거의 바지 사장에 가까웠어요. 의사결정을 하는 건 대부분 저였고 중요한 업무들도 남편보다는 남편 밑에 직원들이 더 잘 알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뭔가 이렇게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보겠다는 게 제 입장에선 오히려 반갑기까지 했죠. 일주일에 적게는 2번, 많게는 서너 번 비즈니스 미팅을 한다며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를 챙겨서 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처음엔 마냥 뿌듯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업무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이요, 성실하고 배려심 좋고 직원들 잘 챙기고 평판 좋고 다 좋은데요. 결혼 초부터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돈 관리였어요. 남한테 워낙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써야 할 때, 안 써야 할 때 가리지 못하고 뭐든 본인이 다 나서서 내는 타입이라고 해야 할까요? 법인 운영 시작하면서 업무 미팅도 작고 사적으로 밥이든 술이든 사야 할 일이 많겠다 싶어 그럴 때 써라 하고 생활비 카드를 줬던 적이 있었는데 첫 달 카드 내역서 날아온 거 보고 뒷목 잡았잖아요. 저도 미용실 운영하면서 밥이며 커피며 술이며 남들한테 아끼지 않고 대접한다고 하지만 저보다 거의 2배로 훌쩍 넘는 돈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아, 이 사람 돈 관리 능력이 전혀 없구나. 그때부터 그냥 밥이든 술이든 법인 비용으로 지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도 눈치가 보이는지 그때부터 지출이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처음엔 달마다 법인에서 사용한 비용 뽑아놓고 이건 어디에 쓴 거냐, 이건 누구랑 쓴 거냐, 남편 돈 관리 해준다고 꼬치꼬치 물어보곤 했었는데 몇 개월 관리 좀 해주고 나니까 확실히 나아진 것 같아서 그 뒤로는 더 안 물어봤어요. 그래도 나름 맡겨놨는데 믿어주는 것도 있어야죠. 여보, 주말에 혹시 차 쓸 일 있어? 나 이번 주말에 당신 차랑 카드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주말에 이사님이랑 땡땡 기업 따님 모시고 골프장 갈 일이 있는데 괜히 법인 차량 썼다가 주말에 그거 끌고 골프장이나 왔다 갔다 한다고 사람들 사이에서 말 나올까 싶어서 이번에 밥도 내가 살 차려고 좋은 것 좀 대접해야 되는데 법인 카드 쓰기도 그렇잖아. 여기서 다들 궁금하시죠? 남편은 왜 자기 카드 안 쓰고 매번 제 카드 빌려다가 쓰냐고요. 저희 남편 자기 명의로 카드도 못 만들거든요. 시아버님 회사 쫄딱 망할 당시에 여기저기서 대출 끌어다 쓰고 개인 회생하는 바람에요. 사업하다 보면 고꾸라질 수도 있는 거고 저도 그거 가지고 면박 준 적은 없어요. 어지간하면 법인 거 가져다 써라 하죠.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별 의심 없이 차키랑 카드를 빌려줬어요. 남편도 매번 이렇게 제 거 빌려달라 얘기하는 것도 자존심 상할 것 같고 큰돈 쓰는 거 아니면 당신 쓸 수 있는 거 따로 놔둘 테니까 말하지 말고 가져다 쓰라고 통 크게 인심도 썼고요. 그런데 그렇게 빌려줬던 게 남편 늘어진 꼬리를 제대로 잡는 기회가 됐습니다. 멍청한 놈은 지발 밟고 넘어진다고요. 그날 전 미용 교육이 있어서 하루 종일 핸드폰도 못 보고 지방으로 직원들과 내려가서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잠깐 짬이 나서 핸드폰을 보는데 결제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남편이 식당에서 카드를 썼나 보다. 뭐 워낙 카드도 많고 여러 개고 하다 보니까 사실 돈 들어가고 빠져나가고 하는 거 특이한 내역 아니면 잘 보지도 않거든요. 그냥 어디서 뭐 썼겠거니 하고 마는 거죠. 얼른 손 씻고 장갑 바꿔 끼고 다시 교육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친한 원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평소에 친하게 통화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어서 무슨 일 있나 하고 전화를 받았죠. 자기야, 나 섭섭하려고 그래? 우리 서로 자기 구역 들어갈 땐 보고하기로 약속한 거 아니었어? 오면 온다고 말이라도 해주지. 양평이는 어쩐 일이야? 교육 왔어? 양평에서 미용실을 하는 원장님이었거든요. 저희끼리 장난으로 자기 구역 가기 전엔 서로 미리 보고하고 가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해서 양평엔 어쩐 일로 왔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완전히 다른 지역에 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원장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양평에 가는데 원장님한테 보고 안 할 리가 있어? 어? 이상하다. 분명히 자기 차였는데 그 차 자기 말고 또 끌고 다니는 사람 있다고? 번호판 분명히 자기 건 거 같은데? 고스타 안 끌고 왔어? 자기야, 나도 이제 늙었나 봐. 노안이 왔나? 여튼 이참에 목소리 듣고 그러는 거지. 연말 되기 전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 나 곧 가니까 내가 또 연락할게. 다음에 봐. 괜히 바쁜데 내가 또 귀찮겠네. 끊어. 차가 몇 대 있긴 한데 그렇게 흔한 차종도 아니고 번호판 번호도 특이해서 알아보기 쉽긴 하거든요. 번호판이 분명히 제 차인 것 같았다고 의아해하면서 자기가 잘못 봤나 보다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원장님이 말한 차는 분명히 남편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빌려간 차였거든요. 잘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순간 남편이 그 차를 끌고 양평에 간 게 아닐까 의심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양평, 가평. 무슨 생각 드세요? 펜션이 우후죽순 들어있는 곳들 아니에요. 머릿속엔 안 좋은 생각부터 먼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지금 당장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 지금 어디냐? 너 혹시 가평이냐 물어볼까? 그 뒤로 교육이 뭐 손에 잡히겠어요. 내내 심란해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저 집 딱 도착하니까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들어왔더라고요. 골프백도 그대로 들고 온 게 누가 봐도 골프 치고 돌아온 사람의 차림새예요. 오늘 잘 갔다 왔어? 어때? 뭐 일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야? 도통 말이 없으니까. 그럼 잘 갔다 왔지. 이사님이 다음 주에 자료 정리해서 보고한다고 했어. 난 골프 같은 운동 잘 안 맞나 봐. 이것도 부자 스포츠지. 나처럼 뭐 운동장에서 축구공이나 차는 사람은 영. 당신이랑 칠 땐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쪽팔려 죽는 줄 알았다니까. 내가 잔디밭에 구멍을 몇 개나 냈는지. 당신은 거기 가지 마. 남편 두더지라고 소문났을걸. 투기의 너스레를 떠는 걸 보니까 내가 또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그 원장님이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남편을 먼저 믿어야지. 원장님 얘기가 뭐라고 남편부터 의심했나. 남편 잘생기면 별게 다 의심스럽다고. 나중에 내가 주말에 좀 해줄 테니까 연습 좀 하자. 얼른 씻고 쉬라고 저도 누워서 핸드폰으로 오늘 교육했던 사진들을 다시 돌려보면서 가계부를 정리하려고 오늘 카드 결제 온 것들을 다시 열어서 확인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후 2시 30분 결제 내역 중에서 이상한 내역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아까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만 봐서 몰랐는데 남편이 챙겨간 체크카드였거든요. 당연히 카드 결제 내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현금 인출 내역이더라고요. 25만 원이요. 여보, 왜 카드 결제를 안 하고 현금 인출을 했어? 아까 거기 카드 리더기가 계속 안 되더라고. 마침 옆에 인출기가 있길래 얼른 가서 현금 뽑아온다고 하고 현금 드렸지. 10,000원 남았길래 로또 샀는데 당신 한 장 줄까? 태연하게 복권까지 내미는 남편을 보면서 미심쩍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카드가 안 된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체를 했어도 될 일인데 굳이 현금 인출기까지 가서 인출을 했다는 게요. 제가 미심쩍어 하는 걸 남편도 느꼈는지 교육 중이라 괜히 연락해서 귀찮게 할까봐 그랬다.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냐고. 혹시 뭐 내가 현금 뽑아서 어디 이상한 데라도 썼을까봐 그러는 거냐. 오히려 막 웃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음에 나한테 그냥 연락해. 그래도 내 카드인데 비밀번호 찍어서 현금 막 뽑아 쓰고 그러면 나도 그렇잖아. 계좌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 남편이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다고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고 기분 풀랍니다.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샤워를 하러 들어가는 남편. 뭔가 쎄했죠. 그리고 며칠 후 미용실에 출근했는데 법인 여직원 하나가 주변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저를 탕비실로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우편물 하나를 전해주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과속 단속 우편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골프 접대하러 갔던 그날 걸린 거더라고요. 우편물을 뜯어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양평에서 서울 방면 그날 남편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저 대표님,
대표님한테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사님 요즘 밖에서 소문 들리는 게요. 이혼 준비하신다고 술자리에서 땡땡 기업 딸이 자기한테 다 넘어왔다. 거기 완전 자기 거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신다고. 저희 입사 때부터 대표님한테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정말 힘드실 거 아는데 대표님이 그 인간한테 당하는 거 저희가 정말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와, 진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봐왔던 남편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싶고요. 거의 걷어먹였다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 싶었죠.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눈물도 안 나와요. 오히려 반대로 웃음이 나오던데요. 기가 막혀서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직원 붙잡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제서라도 말해줘서 고맙다고요. 그때부터 믿을 만한 직원들 불러서 물어봤어요. 남편이 밖에서 뭐라고 하고 다니냐고요. 여직원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비즈니스 미팅은 다 개뻥이었습니다. 제 남편 호빠 직원이나 다름없던데요. 얘기 들어보면 거의 땡땡 기업 딸 공사 치고 다니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준 직함, 제가 준 차, 제가 준 돈으로요. 제가 만들어준 인간이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전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분노는 했지만 제 뒤통수를 친 이 인간, 어떻게 하면 다시 자기가 왔던 곳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을까?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냉철한 마음으로 복수를 차근차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이 엄청 화가 나면 피가 차게 식는다고 하잖아요. 매일 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생글생글 웃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저도 활짝 웃어줬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너 지금 많이 웃어둬라 하고요. 어차피 그 웃음 이제 딱 한 달도 못 갈 거니까 주둥이 찢어 놓을 수 있을 때 죽죽 많이 찢어둬라 하면서요. 그리고 제 복수의 시작은 정말 우연히 방문한 은행에서 처음 계획될 수 있었습니다. 미용실을 시작하게 되면서 은행 갈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미용실 건물도 그렇고 부모님 양장점 건물도 그렇고 법인 건물도 그렇고 지금 교육장으로 사용할 새 건물도 알아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용실 다음으로 자주 가는 곳이 은행이거든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VIP라고 하면서 은행에서도 가족들 건물이며 뭐며 다 같이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교육장으로 사용할 건물 때문에 대출 알아보러 갔다가 우연히 직원에게 시아버지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사실 아버님도 생판 남이니 이런 얘기 해주면 안 되는 게 맞는데 10년도 넘게 얼굴 본 사이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했던 얘기겠죠. 근데 시아버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지? 아니, 지난번에 나한테 와서 건물 담보 대출 알아보시더라고. 투자처를 찾으시는 건지 아니면 뭐 문제라도 생긴 건지. 당장 크게 10억이 필요하실 일이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괜히 걱정돼서 그러지. 시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임대소득을 받고 계시는 10억짜리 건물 담보 대출을 알아보고 가셨다는 겁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쩐지 그 담보 대출 역시 남편의 바람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다. 어렴풋이 짐작만 하고 있었죠. 나한테 얘기했단 말 절대 하지 말아라. 은행 직원 입단속 잘 시켜놓고 거기서부터 제 복수의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놈 바람 증거 모으는 것은 뭐 그게 제일 쉬웠죠. 법인 직원 몇 명만 모아도 끝도 없이 나오던걸요. 바지 사장이나 다름없는 남편 법인에 출근해서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핸드폰만 붙들고 그 땡땡 기업 딸내미랑 연락 주고받고 있는 정황 모으는 거야. 누워서 떡 먹기였고 회식 가서 술만 들어가면 그렇게 이혼할 거라고 노래를 부른답니다. 자기가 사주를 봤는데 처복이 좋아서 결혼만 하면 마누라 덕보고 산다고. 이제 첫 마누라 다 뜯어먹었으니 두 번째 마누라 뜯어먹을 차례라나요? 배돼지가 부를 대로 불렀구나. 제 수족 같은 직원들이 녹음해준 내용 들어보니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원래 착했던 놈 배돼지를 이렇게 부풀린 게 저인 건지 아니면 원래 있던 놈인데 제가 못 알아봤던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럼 남편이 그렇게 거의 다 넘어왔다고 노래를 부르는 땡땡 기업 딸내미
전 이 여자가 대체 누군지 그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대체 얼마나 호구 같은 여자길래 내 남편 같은 모자란 인간한테 넘어올까 싶은 거죠. 명색이 땡땡기의 딸이나 되는데요. 이 사람 뒷조사를 해보려고 어디 사설 탐정 같은 데 시켜서 알아봐도 도무지 나오지를 않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을 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뭐 털어도 먼지 한 톨이 안 나오는 게 거기서 제 복수 진행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놈과 시아버지는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혼을 한 해 만에 제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받아치나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그때 저에게도 딱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이럴 때 제 직업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가 어딥니까? 강남 한복판에 있는 미용실이잖아요. 사람 머리를 만져주다 보면 사람들은 미용사에게 자기 집 곳간에서 쌀이 몇 톨이 있는지까지도 술술 털어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온갖 소문과 루머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바로 이 미용실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강남 바닥에 주식 찌라시와 소문을 꽉 잡고 계신 분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저 정말 답답한 상황에서 무슨 은인이라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여사님, 혹시 땡땡 기업 딸이요. 얘기 같은 거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아유, 거긴 아주 보따리야, 보따리. 자기는 왜 갑자기 거기에 관심을 가져? 아니요, 별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비즈니스 하나 같이 하는 게 있어서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는데 뭐가 있나 싶더라고요. 알아봐도 누가 막는 것처럼 안 나와서.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다 하니 괜히 더 안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그러면 못 알려준다 하시길래 제가 조심스럽게 제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아무래도 제 남편이 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요. 아시죠? 여자들끼리 또 그런 쪽에선 엄청 끈끈한 거요. 먼 년 하시더니 저한테 엄청난 대박 비밀을 하나 풀어주신 거 있죠? 자기 남편 완전히 똥 밟은 거라면서요. 지뢰들끼리 아주 잘 만났다고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 여자 땡땡 기업 본처 딸이 아니라 첩딸이랍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는 그냥 껍데기인 거죠. 저희 남편 그것도 모르고 그 여자 잡으면 완전 대박 날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공수표 날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헛발질 날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요. 그 얘기 듣자마자 진짜 둘이서 배꼽 잡고 웃었어요. 회장도 개 털리면 자기 쪽팔린 일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꽁꽁 숨겨놓는 거지. 근데 지 엄마는 걔는 아주 쪽팔린 줄을 모르고 그렇게 밖에서 일 벌리고 다니는 걸 좋아한다니까. 하여튼 피는 못 속인다고 그렇게 또 유부남이랑 손뼉 치고 다니나 보네. 대단하다 대단해. 하여튼 자기가 이번에 본때 좀 보여줘. 한 방 먹으면 또 한동안 강남바닥 시끄럽겠네. 여사님 아시죠? 그년 놈들 귀에 안 들어가게 조심해 주세요. 별 걱정을 다 한다면서 미용실에서 한동안 깔깔거리고 정말 배꼽이 쏙 빠져라 웃었습니다. 곧 있으면 남편한테 이혼당할 팔자인데도 이렇게 마음 가볍게 사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을까요? 그렇게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남편과 전 동상이몽으로 지냈어요. 이젠 정말 때가 됐다 싶더라고요. 누군가 하나는 먼저 싸움을 걸어야 이 이혼이라는 것도 터지지 않겠어요. 저도 이젠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싶어서 남편에게 먼저 제대로 된 훅을 날렸죠. 그동안 모아뒀던 남편의 바람 증거를 집에 가서 모두 집어 던졌어요. 남편은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언젠가 다 터질 거라고 자기는 진작에 예상했을 테니까요. 생각보다 더 뻔뻔한 태도에 이대로 보여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뭐 할 말 없냐고 하니까 피차 서로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이혼이나 좀 해달랍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서로 도리하면서 살지 않았냐고요. 미안한데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줘? 난 너랑 절대 이혼해줄 생각 없어. 나 이혼하자고 이 증거 보여준 거 아니야. 사과받으려고 보여준 거지. 왜? 내가 너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이혼하자고 그럴 줄 알았어? 나랑 이혼하고 걔한테 가는 꼴 내가 왜 봐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이 꼴 보고도 그냥 살겠다고? 이혼하자니까 이혼해준다고.
이혼 안 한다고 분명히 말했어. 너 나한테 소송 절대 못 걸어. 나한테 귀책 사유가 없는데 무슨 이유로 이혼 소송 걸 건데? 난 너랑 절대 이혼 안 할 거야. 남편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 모든 증거를 집어던지면서 이혼을 해달라 사정이라도 할 줄 알았나 보죠. 지금 남편 머릿속엔 하루라도 빨리 저와 이혼을 하고 그 여자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서 땡땡 기업의 사위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발목을 딱 잡아버리니 얼마나 당혹스러울 겁니까? 속으로 정말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이제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돼버렸죠. 남편이 저한테 오히려 이혼을 해달라고 사정하는 꼴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저한테 내가 너 이것만 속인 줄 아냐. 사실 그때 비즈니스 미팅 간다고 하고 어디도 가고 내가 회식 자리에서 너 두고 이런 소리도 했다. 제가 그것도 알고 다 알고 있다. 나 그래도 괜찮다. 다 품고 살 수 있다. 성인군자 같은 소리나 하고 있었어요. 남편 입장에선 황당할 노릇이죠. 뭔 소리를 해도 다 괜찮다고. 나 너랑 이혼 안 한다고 하니까요. 아주 애가 탔을 겁니다. 너 미쳤어? 네가 무슨 부처라도 돼? 무슨 이제 와서 바람핀 남자를 품고 살겠다고 난리야. 야, 네 성격에 퍽이나 그걸 다 참고 살겠다. 야,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연기하지 말고 그냥 속 시원하게 이혼해 달라고. 내가 너한테 뭐 재산을 떼어달래? 뭐 해달래? 그냥 조용히 이혼만 해달라고.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싶다니까. 이제 와서 바람핀 남자 다 품고 살겠다고. 나도 그동안 당신한테 미안한 것도 많고 하니까 성격도 고치고 그런 것들 다 품고 살아보겠다는데 연기 아니야, 여보. 나 정말 이혼할 생각 없어.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전 콧노래를 부르면서 다리를 까딱거리고 편안하게 잠에 들었죠. 아마 다음 날이 되면 이제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가 저를 찾아오겠거니 하고요. 그리고 다음 날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시아버지를 대동하고 찾아왔어요. 좀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한 치박도 안 벗어날까요? 내가 다 자식 잘못 키운 죄다. 어떻게 자식이 바람을 피웠는데 그걸 데리고 살아달라고 할 수 있겠어? 그 새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아버님이 사과하실 일 아니에요. 저 이 사람한테도 얘기했지만 부부간의 일이잖아요. 부부간 연 맺었는데 그런 일도 못 참고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이해하려고요. 남자가 살다 보면 한순간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전 연기 체질은 아닌가 봐요. 두 사람 제가 이혼 안 해줄까 봐 전전긍긍 난린데 웃음 참느라 우는 척 입 가리고 웃음 참느라 아주 혼났다니까요. 시아버지께서는 아주 끙 하면서 저한테 결국 초강수를 던지게 됐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예상했던 수였죠. 새아가, 이건 내가 시아버지로서 못 보겠구나. 너한테 죄 짓는 것 같아 못하겠다. 내가 너한테 죄값 치른다 생각하고 10억 줄 테니까 제발 이혼 좀 해다오. 너 미용실 확장이니 뭐니 앞으로 돈 들어가 할 것도 많다고 그러지 않았니? 합의 이혼하고 법인이니 뭐니 다 건드리지도 않겠다 약속할 테니 그렇게 잘 마무리하고 서로 좋게 헤어지는 걸로 하자꾸나. 드디어 저한테도 솔깃한 제안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그게 정말이세요? 하고 솔깃한 척을 했습니다. 남편도 그제서야 그래 내가 다 포기할게 하면서 저를 더 부추겼고요. 그럼 쇠도 당김에 빼랬다고 지금 하는 얘기 다 녹음하고 얼른 합의서를 쓰자 하고 셋이 같이 공증이랑 다 받자 하고 정말 날치기처럼 했다니까요. 그동안 제가 마음 정리를 잘 하고 있어서 다행이지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게 얼마나 빠르고 쉬운지 몰라요. 도장 한번 찍고 나니까 저한테 그냥 10억이 탁 하고 꽂히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마음고생하고 저놈 때문에 열받았던 게 정말 묵은 채증 확 내려가듯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니놈들이 고생할 차례다 하고 바톤을 싹 넘겨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이 10억
아마 시아버지께서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겠죠. 한 치 앞도 모르고 알터니가 빠졌다는 듯 속 시원하게 남편을 보면서 제가 예정이라도 남은 듯이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아니지, 전 남편에게 그랬어요. 예전엔 참 바보 같고 착한 맛이라도 있었는데 사람이 돈독에 오르면 답도 없다더니 이렇게 무서운가 봐. 근데 혹시 그거 알고 있어? 돈독 치료하는데 돈만한 약이 없다고 하더라고. 있잖아, 사람이 원래 땀 열심히 흘려서 벌어봐야 돈 소중한 걸 안다고 하더라. 한 달에 250만 원씩 벌면 10개월에 2,500만 원이고 10억 벌려면 대체 몇 년을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너 그 돈 다 갚으려면 고생 좀 하겠다. 그 어디 깜빵 들어가서 강제 부역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 좀 해봐. 아버지랑 둘이서 그거 갚으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참여한다 그렇게 생각 좀 하고 앞으로 착하게 좀 살아라. 응?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야, 뭐 미용실 그거 꼴랑 조그만 거 한다고 유세 떨지 마. 이제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 나갈 일만 남았어. 어디서 졸부같이 살아가지고 난 이제 준재벌이라고. 하여튼 이제 피차 서로 얼굴 볼 일 없으니까 잘 살든 말든 알아서 해라. 꼴랑 그거 10억 받은 거 가지고 그게 무슨 유세야, 유세는. 침을 탁 뱉고 돌아서는 전 남편을 보면서 등 뒤에다가 가운데 손가락을 탁 올려서 흔들어 줬어요. 에라이, 여시나 먹어라 하고요. 전 남편과 시아버지가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 저희 미용실을 다시 찾아오는데 정확히 얼마 걸렸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한 달? 3개월? 아니요, 그렇게 길게 걸리지도 않았어요. 정확히 딱 3주 걸렸어요. 이혼했다는 소식 직원들도 다 알고 있고 제가 혹시라도 전 남편이 미용실에 다시 찾아오면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조용히 문 다시 잠궈버리라고 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다른 건 몰라도 직원 교육은 정말 철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사색이 되어서 뛰어오는 남편 얼굴 보이자마자 제일 나중에 들어온 막내 직원이 저거 대표님 전 남편 아니에요 하고 얼굴 확인도 하기 전에 대문 팍 하고 잠궈버리더라고요. 덕분에 제 남편은 잘 닦아놓은 유리창에 얼굴 팍 부딪히고 얼굴 납작하게 짜부러져서 거의 울다시피 하는 표정으로 유리문을 손바닥으로 퍽퍽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문 좀 잠깐 열어줘. 내가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잠깐만 문 좀 열고 나랑 얘기 좀 하자. 잠깐이면 돼. 내 얘기 잠깐만 들어줘, 여보. 아유, 저 진상 때문에 들어오려던 손님도 다 나가겠다. 시끄러우니까 잠깐만 문 좀 열어주라고. 뭐라고 또 난리치는지 들어보게. 문을 열어주니까 전 남편이 얼굴이 눈물 범벅이 돼서 미용실 바닥에 철푸덕 엎드리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이혼 서류에 도장 다 찍어놓고 돌아가서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도 알게 되었겠죠. 땡땡 기업 딸이 본처의 딸이 아닌 첩의 딸이라는 사실을요. 상속받을 재산이라곤 단 한 푼도 없는 빈털털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원대한 꿈을 품고 건물까지 담보로 대출받았던 그 10억은 저에게 고스란히 다 돌아오고 휴지 조각이 됐다는 걸 말입니다. 당신 혹시 알고 있었어? 뭘 알고 있어? 당신이 바람피고 있던 거? 아니면 그 여자가 첩딸이라서 물려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면 당신이라 당신 아버지가 그것도 모르고 배응망덕하게 내가 아무것도 없는 당신 주워다가 법인 이사까지 만들어줬는데도 내 뒤통수 까려고 건물 담보 대출까지 받아서 10억 주고 나 내쫓으려고 둘이서 수작 부리고 있었던 거? 뭘 알고 있었냐는 거야?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까? 전부 다 알고 있었으면 말을 해줬어야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엿먹일 수가 있어. 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누가 누구를 엿먹여. 아무것도 없었던 거 여기까지 끌어올려줬던 게 나야. 은혜도 모르고 사람 배신했으면 미안해할 줄 알아야지. 끝까지 사람 배신해놓고 미안하다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게 이제 와서 뭐? 우리를 엿먹여? 넌 끝까지 이렇게 최악인 모습만 보여주는구나. 근데 어쩌냐? 이미 이혼 서류에 잉크 다 말랐고 네가 아무리 여기 와서 빌어보고 화를 내보고 울어본들
그 10억 너한테 다시 안 돌아가. 내가 말했지.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니네 아버지랑 그 10억 피땀 흘려서 돈 벌어서 갚아보라고. 야, 인생 똑바로 살아. 남 등쳐먹어서 그렇게 살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하자. 너 애들한테 그랬다며? 네 사주팔자가 뭐? 마누라 잘 만나는 사주라고? 나도 사주 한번 다시 보려고. 아무래도 내 사주팔자가 거지들 줍는 사주팔자인 것 같아서. 얘들아 멋들하니? 오늘 청소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미용실에 왜 이렇게 큰 쓰레기가 굴러다니니? 막내야, 얼른 쓰레기 치우고 문 닫아라. 전 남편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었고 저는 창고에서 굵은 소금을 꺼내가지고 나와서 남편을 발로 쓱쓱 밀어내고 그 자리에 굵은 소금을 3개 뿌렸습니다. 가게에서 쫓겨난 남편은 그제서야 반성을 하는 척을 하면서 자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이제 어디 가서 일을 하겠냐면서 이혼을 다시 되돌려달라는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그럼 법인 일이라도 다시 하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혀서 막 웃었죠. 우리 회사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고요. 한 번 잘린 사람은 다시 뽑을 일 없으니까 회사 붙고 싶으면 다른 회사 알아보라고 욕을 한 바가지를 해줬네요. 그렇게 저의 완벽한 복수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젠 이혼을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 제 손에 10억이라는 돈과 자유로운 삶이 들어오게 됐네요. 10억으로는 미용실 옆에 교육장을 짓고 미용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미용실은 이 일을 통해서 좀 더 번창하게 될 것 같고 전 남편 때문에 계속해서 겪었던 배신과 고통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왜 결혼이라는 제도에 묶여서 남편이 있어야만 완벽한 삶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독립적인 삶을 살아보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요. 얼마 전에 친구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저를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았다고요. 내 인생이 진짜 끝난 것 같고 차라리 죽어버릴까 고민도 많이 했었다고요. 저한테 그 얘기를 알려준 것이 미용실 직원이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나 빼고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 쪽팔리고 한심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한편으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지혜와 차분한 대응으로 모든 복수를 완성했다는 사실이 참 뿌듯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끔찍했던 과거는 모두 뒤로 뻥 차버리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해보려고요. 제 앞날에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하길 바라며 여러분도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과 건강만 가득하길 화이팅이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6년째이고요. 남편과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도 인자하시고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큰며느리로 아주 잘 대해주고 계시고요. 전 정말 결혼 하나는 잘한 것 같다고 1년 전까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1년 전까진 말이죠. 다른 제 또래 여성분들은 10월드만 가게 되면 소화가 안 된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던데요. 전 그런 일이 전혀 하나도 없었어요. 집안에서 유일한 며느리였고 시부모님들이 절 너무 예뻐해 주셨거든요. 특히 시아버지께서는 시댁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린 정말 하늘이 내려준 복덩어리야. 내 생각엔 우리 맏아들이 결혼하라는 끝내주게 잘한 것 같다니까. 넌 첫인상부터 좋았어. 하나도 흠잡을 게 없는 좋은 아이야. 안 그런가 여보? 그래 맞아요. 내가 드라마에 나오는 버릇없고 못된 며느리들만 보다가 널 보면 눈이 정화되는 것 같다니까. 우리 민호가 결혼은 정말 잘했다니까.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정말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잘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안동 권씨의 종부 며느리시거든요. 권씨 문중에서 효부로 이름 날리던 종부 며느리, 1년에 12번이 넘는 제사를 지내면서도 50첩 반상을 차려내시던 대단한 며느리셨습니다. 전 어렸을 때 큰 기와집의 대청마루에서 어머니가 잰 걸음으로 열심히 일하시던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께 전 부치는 법, 나물 무치는 법 등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어깨 너머로 배웠죠. 제 고향은 안동이었어요. 그 커다란 고택에서 마당에서 언니랑 둘이 뛰어놀며 자랐습니다. 저희들이 노는 동안에 제 어머니는 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채 하루 종일 장독을 닦으셨고요. 할 일 없으면 장독을 닦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선 그것이 하루 일과였어요. 우리 집 뒷마당엔 장독이 100개나 되었거든요. 전 그 장독들이 나중엔 어머니의 정신을 좀먹은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전 어렸을 적엔 어머니가 안동 권씨 가문의 종부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아주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다닐 정도로요. 학교 친구들이며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엄만 종부 며느리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런 저의 어머니가 딱 한 가지 못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다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장독을 닦으시면서 친할머니 몰래 눈물을 훔치셨죠. 아주 자주 말이에요. 전 어머니가 저의 친할머니 몰래 뒷마당에서 우실 때마다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친할머니는 어머니가 종부 며느리로 들어와서 아들을 못 낳자 어머니를 조선시대 하녀처럼 매일매일 구박하고 미워하셨습니다. 종부 며느리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아들 낳는 걸 실패하는 것이 말이나 된다더냐? 너는 반쪽짜리다. 아주 반쪽밖에 안 되는 며느리야. 알아듣겠냐? 그러니 네 서방이 후처를 보더라도 넌 그저 찍소리도 말고 따라야 할 것이야.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못 낳아서요. 그저 이 집에 있게만 해주세요, 어머니. 친할머니 말대로 아버지는 뻔히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도 옛날 말로 첩을 들이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셨지만 안동 권씨의 장손으로서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제 할머니의 강한 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2번 하셨습니다. 처음엔 아버지의 후처를 아주 돌보듯 하시던 아버지도 젊고 예쁜 여자가 집안을 왔다 갔다 하니 마음이 점점 그 여자에게 기울어가는 걸 어머니는 느끼셨다고 하네요. 그럴수록 어머니는 집안일에 더욱 매진하셨고요. 1년이 지나자 아버지의 후처는 아들을 임신했고 친할머니는 뱃속 아기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그 여자에게 100만 원을 주시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그때 돈 100만 원이면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가지는 거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손톱이 다 닳도록 일만 한 어머니껜 아무것도 주지 않던 구두쇠 같은 할머니가 그 여자에게 큰 돈을 주자 아버지도 이번엔 할머니가 좀 심하셨다 싶었는지 어머니께 따로 예쁜 옷을 한 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쩌다가 친할머니에게 발각이 되고 만 것이었죠. 아마도 아버지의 후처라는 그 여자가 할머니께 일러 바친 듯 했습니다. 친할머니는 아버지가 사주신 엄마의 고운 양장을 마당에 버리고 발로 지근지근 밟으면서 어머니께 소리치셨어요. 아들 하나도 생산 못한 년이 어디 낫바닥을 뻔뻔히 쳐들고 남편에게 옷을 받아 입어. 행여 애비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거절했어야지. 니년은 양심이라는 게 없냐? 계집년이나 둘 낳아놓고 뭘 잘했다고 옷을 받아 입어? 어머니 잘못했어요. 아유 너무 아파요. 제발 제 머리 좀 놔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어머니. 그것도 모자라서 친할머니는 어머니의 고운 쪽진 머리를 풀어 헤치고 틀어쥐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도 말대꾸 한번 못하시고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전 눈앞에서 이 장면을 보고 그때부터 친할머니를 미워했던 것 같아요. 겨우 아들 못 낳는다는 이유로 저렇게 기죽어 지냈던 어머니를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제 어머니에 대한 프라이드는 결국 친할머니에 대한 증오심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머니도 그렇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할머니께 꼼짝을 못하나 싶었는데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제 사상과는 다르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예의 범절은 저를 얌전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로 각인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제 남편을 따라 시부모님께 인사를 갔던 날이 생각나네요. 제 시부모님은 부유해서 서울 강남의 100평짜리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제 시아버지는 그때 당시 이미 퇴직을 하신 상태여서 집안 마당에 밀짚 모자를 쓰고 나무를 가꾸고 계셨고요. 그러다가 저를 보고 처음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네요. 아이고, 민호가 말하던 권씨 가문의 손녀가 너로구나. 만나서 반갑구나. 난 민호 애비 되는 사람이야.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주먹을 부딪히면서 인사한다며?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목장갑을 벗고 주먹을 쥐어 제 앞으로 내미셨어요. 그래서 전 아버님의 주먹에 손을 부딪히는 대신 고개를 90도로 꺾어 인사를 드렸습니다. 배꼽에 손까지 얹고 아주 예의 바르게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전 권진영이라고 합니다. 민호 씨와 사귄 지는 1년이 조금 안 되어요. 민호 씨한테 말씀 많이 들어서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제 얌전한 말과 행동을 보시고는 시아버지는 눈썹을 치켜 올리시며 흥미로운 표정으로 절 다시 보셨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를 소리쳐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곧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오셨는데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 절 요즘 사회에서 보기 드문 유교녀라고 소개를 하시지 뭐예요.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제 남편은 그때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버지도 그런 말을 다 하실 줄 아느냐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남편 세 사람이 마당에 서서 배를 잡고 하하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전 정말 보기 좋은 한 가족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가족들의 일원이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 그때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동년배의 꼰대 같은 영감님들과는 다르게 뭔가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신 멋진 분이었어요. 제 긴장감을 아시고 그렇게 바로 풀어주신 걸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시아버지와 천천히 얘기를 나눠보니 많이 배운 사람의 인품도 보이고 너그럽고 여유 있는 그런 성격이셨습니다. 전 시아버지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남아 선호 사상의 결정체 같은 제 친할머니랑 정반대의 사상을 가지고 계신 시아버지가 흔한 건 아니니까 말이에요. 8, 90년대 주말 드라마에 보면 시아버지가 남아 선호 사상에 물들어서 며느리가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아내에게 툭하면 밥이나 차려오라면서 화를 내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런데 제 시아버진 시어머니에게 주말마다 아침 밥상도 차려주시는 아주 신식 어른이었죠. 그것도 토스트와 계란 후라이, 베이컨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제 시부모님들은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고 사셨는데요. 큰아들이 바로 제 남편이고 작은아들은 법대생이었죠. 그리고 막내딸, 그러니까 우리 신우는 그때 막 대학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잘해서 이미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 있었고요. 지금도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결혼했을 때 외엔 신우이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뭐랄까, 제겐 아주 다행인 일이었죠. 신우이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의 미국인이라서 저와는 같이 살았으면 아마 많이 부딪혔을 성격이거든요. 제 남편은 직업이 회계사입니다. 명문대 회계학과를 나와서 숫자밖에 모르는 제가 보기엔 좀 꽉 막힌 성격을 가진 남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절 아주 사랑해준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좋은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둘째 서방님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요. 그것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로스쿨을 거쳐 검사로 임용되었고요. 그런 시동생은 저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저와는 다르게 검사가 된 서방님을 막 치켜 세워주거나 칭찬하시진 않았어요. 서방님이 로스쿨을 1등으로 졸업했을 때도 그저 무덤덤한 얼굴로 수고했다고 짧게 한마디씩 하는 것이 다였거든요. 전 좀 의아했죠. 여러분들도 이상하시죠? 만약 제 아들이 서울대 법대생의 로스쿨까지 나와서 검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전 어디든 그걸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길 성격이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듯이 둘째 도련님에게도 이제 검사돼서 사회에 나왔으니까 네 밥벌이는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바로 용돈부터 끊으시더라고요. 대학 다닐 땐 공부만 해야 한다고 한 달에 50만 원씩 돈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부터 바로 끊으시더니 취직했으니 이제 집에서도 나가라고 바로 내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그런 시부모님들을 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 하루는 시아버지의 생각이 이해가 안 돼서 남편에게 물어봤을 정도였죠. 아니, 아버님 말이야. 도련님이 친아들이 아니야? 왜 당신한텐 결혼할 때까지 집에서 사는 거 허락하시더니 도련님이 검사 되자마자 쫓아내셔? 도련님이 뭐 잘못하기라도 했나? 그게 아니야. 난 사실 내 고집으로 우리 엄마 아빠 집에 얹혀 산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부모님은 대학만 졸업하면 그냥 집에서 독립을 해야 한다는 주의시거든. 그런데 난 부모님과 헤어지기 싫어서 내 고집으로 우리 본가에서 살다가 자기랑 결혼해서 나왔지. 나 거기 살면서 하숙생처럼 눈치 보고 부모님한테 생활비 꼬박꼬박 드렸어. 우리 아버진 그런 사람이야. 자식한테도 가차 없는 그런 스타일. 뭔지 알겠지? 그제서야 전 평소에 느꼈던 시아버지의 쿨함이 아주 잘 이해가 되었어요. 자식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니 부담도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부담이 없었으니 둘째 도련님이 그렇게 쉽게 서울대에 들어갔을 테죠. 시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커가면서 공부해라 하는 잔소리를 일절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조차 그 애들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이라면서 극도로 싫어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없이 자유롭게 잘 컸을까요? 전 이런 분위기의 시댁을 제 친정과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친할머니는 맨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기집 애들이 많이 배워봐야 말이나 안 듣지. 네 언니도 그렇고 너도 대학은 갈 필요 없어. 대학은 우리 손자만 가면 되는 거다. 우리 손자는 앞으로 권씨문중을 이끌어 나갈 장손이니까. 이런 차별적이고 경직된 안동 권씨 가문에서 자라난 전 뭘 해도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됐어요. 하지만 그런 건 사회에 나와서 잘 포장하고 살았죠. 그래서 남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제 속 안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성격들은 남편을 만날 땐 한 번도 내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감정을 꼭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발하려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바로 둘째 서방님의 아내인 제 동서예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전 사실 제 동서 때문에 너무나도 열이 받고 화가 나서 이 사연을 쓰게 된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동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빌런은 지금부터 나오니까 여러분 귀 잘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동서는 우리 시댁과 같이 친정이 강남에 있는 큰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진 몰라도 처음 봤을 때부터 버릇이 없고 시댁 알기를 좀 우습게 하는 여자였어요. 제가 동서를 1년 정도 객관적으로 본 결과니까 오해할 일은 없으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둘째 도련님은 평소엔 날카롭고 지적이신데 제 동서 같은 여자랑 결혼한 걸 보면 정말 허당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게다가 동선 무서운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건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동서를 처음 본 건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라면서 동서를 데리고 시댁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땐 동서도 처음 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어렵긴 했는지 조금 주눅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서의 본성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도련님의 여자친구일 땐 분명 동서에게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서방님과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저와 동서 사이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자기 친정에서 외동딸로 자라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였는진 모르겠어요. 동서의 친정 어머니는 동서의 말이라면 꼼짝을 못할 정도로 벌벌 떨면서 동서가 뭐라고 하든 들어줬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서는 자기 친정 아버지를 부추겨서 어머니에게 벌을 내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자기 부모님을 그렇게까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건지 저로선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게 진정한 부모 자식 사이인가요? 전 그 말을 나중에 전해 듣고 동서의 친정 엄마가 피해를 받았을까 진심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누구와 물건을 같이 나눌 일도 없었고 마음도 나누지 않았었으니 동서는 배려라는 감정을 살면서 학습할 기회가 많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5살이나 어린 그 여자가 절 우습게 보고 막말하는 건 좀 아니죠. 그건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동서가 저에게 한 말들과 행동을 전부 다 녹음을 해두고 있다가 시아버님에게 말했어요. 그 결과 동서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 시원한 사이다 얘기는 나중을 위해서 아껴둘게요. 우선 우리 둘째 도련님이 동서를 시댁에 데리고 온 날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때 전 첫째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어요. 임신 8개월쯤이 되어 조금만 움직이거나 밥을 많이 먹어도 바로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남편은 동서를 상견례 하는 자리에 전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네, 저도 처음엔 그때 가지 않으려고 했었죠. 지금은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도 저도 가족인데 3사람을 드리는 자리에 제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참석을 했죠. 시부모님 댁에서 저희들은 모두 새 며느리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시댁에 들어오자마자 처음 만난 저에게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뭐야? 아, 여기서 일하는 아줌마구나. 마침 잘 됐네. 내가 긴장을 해서 물이 너무 먹고 싶은데 한 컵만 좀 떠다 줘. 아 참, 난 레몬수 아니면 안 먹으니까 레몬즙 타가지고 오는 거 잊지 말고. 지아야, 이분은 네 형님들 뿐이야. 우리 형의 와이프라고. 그러니 네가 아무거나 막 시켜도 되는 사람 아니야. 자, 얼른 형수님께 사과해. 우리 도련님의 말을 듣고 동서는 미간을 찌푸리면서 저에게 오만불손하게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는 절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었어요. 마치 남편이 될 사람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곁에 와선 조그맣지만 저만 들리는 정도로 중얼거렸어요. 그러니까 왜 헷갈리게 그런 이상한 앞치마나 하고 문 앞에 서 있고 지랄이야. 정말 내가 꼴 같잖아서. 우리 자기랑 결혼만 하면 내가 이딴 여자하고 상종이나 하나 봐. 뭐라고요? 도대체 초면에 무슨 소리라는... 어머,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형님, 귀가 안 좋으신가 보다. 아니면 혹시 정신에 문제 있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큰 소리로 동서에게 반박하려고 하자 동서는 제 입을 급히 막고 웃으면서 저를 미친 여자 취급을 하는 거였습니다. 동서의 사이코패스 같은 이중성에 전 너무 놀라고 경악했어요. 게다가 그 여잔 저보다 한 수 위라는 걸 분하지만 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살다 그런 불려 같은 년 처음 봤어요. 왜냐고요? 도련님이 동서에게 시부모님을 소개시켜 주자마자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딱 달라붙어서 마치 시녀처럼 무엇이든 해주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덥다고 중얼거리시자 동서는 호들갑을 떨면서 말했어요. 오늘 날이 더운가? 잠깐만 여기 있어봐요. 땀이 다 나네. 어머, 어머니 더우신가 보다. 제가 에어컨 켜드릴게요. 오빠, 에어컨 리모컨 좀 갖다 줄래? 어머니, 제가 얼음물 좀 떠올까요? 됐어요. 형님은 임신해서 움직이시기 힘드니까 제가 다녀올게요. 그럼 앉아만 계세요. 와, 자기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이네. 여기가 그래도 시집이라서 그런가? 보통 자기 안 그러잖아. 공주님처럼 앉아서 나한테 심부름만 시키면서. 오빠, 왜 그래? 시부모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오빠한테 해준 것도 있잖아. 둘째 도련님이 비아냥거리자 동서는 험하게 눈을 부라리면서 둘째 도련님에게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이때 전 동서의 아나무인 같은 성격을 조금 간파했어요. 제가 눈치가 빠르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전 그런 동서의 아기에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모든 동서의 행동이 역겹게 느껴지고 이 자리를 빨리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시부모님도 입안의 혀처럼 살갑게 행동하는 동서에게 눈이 멀어서 그 여자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동선 그 뻔뻔한 민낯을 완벽하게 감췄어요. 결국 둘째 도련님은 그 악마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도련님은 사법연수원 연수생이었는데요. 둘째 도련님은 나중에 검사가 되라고 하시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접고 검사 쪽으로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시아버지께 수능적인데 반해 도련님은 자기가 하고픈 대로 하기도 했던 모양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집안에선 아버지의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하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우는 둘째 도련님 결혼식에 잠깐 얼굴 비추고 한 이틀 집에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휙 하니 가버렸어요. 신우는 집에 며칠 있으면서도 있는 듯 없는 듯 자기가 아가씨 때 쓰던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았고요. 전 남편에게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신우인 왜 미국에 갔으며 시어머니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혼자 고립된 채 방 안에만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은 정말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마치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전 너무나도 궁금해서 남편에게 사실을 알려달라고 졸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막내 고등학교 때 한번 죽으려고 하는 걸 보셔서 그래.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한번 크게 혼을 내신 적이 있거든. 그 이후로 내 동생은 우리 엄마랑 한마디도 하지 않아. 어렸을 때 미국 가서 거기서 혼자 지내면서 우리 막내가 굉장히 외로웠나 봐.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하필이면 그 남친이 질이 나쁜 놈이었던 거야. 싫다는 우리 막내에게 손을 대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 그때 미국에 다니러 오셨던 엄마가 크게 놀라서 그놈을 경찰에 신고를 했었지. 그래서 그 남친은 감방에 갔고 우리 막내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었어. 감당할 수 없는 큰 비밀을 알아버린 전 그만 말문이 콱 막혀버렸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절 보자 남편은 괜한 사실을 꺼내놨다면서 시어머니께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말했죠. 전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냉정한 신우이의 얼굴 이면에 이런 아픔이 있는 줄은 저도 몰랐지 뭐예요. 그러고 보니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할 거라고 믿은 제가 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재산순도 당연히 아니었는데 말이죠. 전 웬만하면 살면서 동서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 여자는 한 번 마주칠 때마다 기가 탈탈 털려서 너무 피곤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서는 서방님이 검사에 임용되자마자 마치 자기가 검사가 된 양 자랑스러워했어요. 그 자랑이 너무나 지나쳐서 동서의 친구들이며 가족들한테까지 침을 튀겨가며 자랑을 했습니다. 서방님이 검사 임명장을 가지고 온 날 동서의 친정에선 검사사위 나왔다고 너무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서방님의 장모님은 깔끔한 이태리째 양복을 한 벌 해줄 정도로 그렇게 검사사위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네요. 전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그런 동서의 시시콜콜한 친정 얘기까지 다 들었느냐고요. 동서는 아주 작은 거라도 저에게 우월감을 느끼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해댔었거든요. 전 동서와 안 만나려고 그렇게 용을 쓰긴 했지만 마주칠 일이 없으니 동서는 일부러 제게 전화까지 해서 서방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스포츠 중계하듯이 자세하게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글쎄 오늘도 우리 남편이 말이죠. 이렇게 시작되는 전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서방님이 무슨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어떻게 취조했는지, 그리고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갔고 집에 돌아올 땐 본인에게 무슨 선물을 사왔는지, 동서는 그런 하찮은 얘기들을 저에게 매일 전화해서 자랑질을 해댔어요. 그러니 듣고 있는 제 귀에서 피가 날 정도였죠.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아침 조에 훈화 말씀하실 때 어떤 느낌인지 말이에요. 뭔 소리 하는지 관심도 없고 쩍쩍 하품만 나오고 얼른 안 끝나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공만 치하하고 자랑만 늘어놓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검사직위는 우리 서방님이 받았는데 동서는 완전히 자기가 검사인 양 그 역할에 도취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애들 중에 자기 아빠 자랑하고 아빠가 무슨 높은 자리에 있으면 꼭 자기가 그 권력을 가진 것처럼 남들을 휘둘러대는 그런 철부지 애들 있잖아요. 동서는 꼭 그런 철없는 아이들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동서의 저런 행동들을 받아준 제 잘못인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엔 동서랑 척을 지기 싫어서 그 지겨운 자랑질들을 다 들어줬죠.
그랬더니 처음엔 10분, 20분이 되던 통화 시간이 점점 1시간이 넘어가는데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큰맘 먹고 어느 날 또 동서에게 전화가 왔기에 선언을 했죠. 동서, 내가 참다 말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쓸데없는 얘기할 거면 전화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동서는 아직 아기도 없지? 낳은 애가 이미 둘이나 돼. 그리고 우리 애들 예민해서 전화벨 소리에도 깨거든. 그럼 걔네들 돌봐야 하는 건 나야. 그러니까 동서 평소에 전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 좀 그만해줘. 부탁할게. 제가 이 말을 꺼내놓자 동서의 끝을 모르던 수다가 갑자기 뚝 끊기더라고요. 동서가 아무 말도 없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전 동서가 제 말을 알아들었는 줄 알았죠. 안도하면서 전화를 끊으려고 할 때 동서가 갑자기 소리를 꽥 하고 지르는 것이었어요. 뭐라고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서민 주제에 니년이 뭐라고 형님 행세야? 이 미친년아. 어디서 내가 얘기하는 것에 토를 달아? 그딴 식으로 해봐. 내가 우리 남편에게 너 어떻게 말하는지 두고 봐. 나한테 잘 보여야 그 목숨 그리고 그 형님 지위 유지할 수 있는 거 몰라? 앞으로 많이 곤란해질 거야. 그렇게만 알아도. 동서의 그 미친 듯한 발언에 저 역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반박을 하려고 했는데 그 틈도 안 주고 동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라고요. 어쨌든 전 소개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았어요. 그 이후 지겹던 동서의 전화와 자랑질은 뚝 끊어졌으니까요. 그 대신 전 시댁에 갈 때마다 동서의 교묘한 괴롭힘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동서는 어디선가 학창시절에 일진 노릇을 꼭 해본 사람처럼 굴었어요. 마치 힘없고 소심한 학생을 괴롭히듯이 시부모님이 안 보는 틈을 타서 동선 저에게 그리고 제 애들에게 해코지를 했습니다. 3살 된 제 아들의 꿀밤을 아무도 안 볼 때 때린다든지 침대에서 밀어버리는 건 예사였고요. 제가 시댁에서 저녁 설거지를 할 때 옆에 와서 프라이팬에 담긴 고기 구운 기름을 다 헹궈 놓은 그릇에다 뿌리는 등 그런 사소한 짓거리를 실수인 척하면서 해댔습니다. 전 그게 동서의 실수가 아니란 것쯤은 금방 알 수 있었죠. 그런 짓을 할 때마다 동서의 눈빛은 비열했고 냉담했거든요. 그러면서 동서는 일부러 시부모님들이 들으시라는 듯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 조카가 깼는데 제가 놀아주려다가 실수로 애가 침대에서 떨어지게 됐네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애를 잘 볼 줄 몰라서요. 어머니 어떡해요? 제가 잘못해서 조카가 손가락이 부러졌네요. 이러면서 제가 선수 쳐서 우는 척을 하는데 감히 동서를 나무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 약한 시어머니인 동서에게 다가가 많이 놀랐느냐면서 그년을 위로해주는 것이었어요. 전 동서의 행동들이 너무 가짜라서 저를 음해하는 동서의 목적이 뻔히 보였어도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억울함을 토로했다면 오히려 그녀는 제가 가해자인 양 자기를 포장했을 것이었거든요. 전 마치 제 친정엄마가 친할머니께 꼼짝 못했던 것과 같이 동서에게 그대로 당했습니다. 게다가 동서는 저와 서방님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서방님이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나서부터였을 겁니다. 동서와 결혼하기 전 저와 서방님은 주말마다 시댁에서 만나 살갑게 인사를 하는 사이였어요. 도련님일 땐 제 애들에게 좋은 장난감도 사주고 일부러 집에 와서 보기도 하는 조카 바보였던 서방님이었거든요. 동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어쩌다가 시댁에 와서 시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저와 남편을 안 좋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요. 어머니, 혹시 제 와이프한테 애기 안 들어선다고 뭐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지아가 자꾸 저한테 형수님이 그렇게 부럽다고. 형수는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임신이 척척 됐는데 지아는 안 그렇다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언제 그런 걸로 며느리 압박 주고 그런 거 본 적 있니? 지아는 왜 그런 거니? 아무리 우리 큰며느리가 아기를 한 방에 딱딱 가졌다고 해도 내가 그런 걸로 며느리들 사이에 차별 두겠어? 그리고 새아기도 그래.
결혼한 지 이제 겨우 3개월 됐는데 뭘 벌써 아기를 가지고 싶다고 그러는 거니? 준호야, 네가 재수 씨한테 무슨 말을 들어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나도 그런 말 어머니나 우리 아내한테서 들어본 적 없어. 재수 씨가 조금 예민한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봐. 너희들도 금방 아기 생길 거야. 서방님에게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펄쩍 뛰시면서 부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방님 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억울하다고 했죠.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고 동서한테 그런 걸로 핀잔한 적도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서방님은 동서에게 단단히 세뇌가 됐는지 진실이 안 보였나 봐요. 남편이 제 역성을 들어주자 그 옆에서 동선 눈을 여우처럼 흘기면서 제 남편을 무섭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은 입을 꾹 다물더니 동서의 손을 끌고 저녁도 안 먹고 시댁을 박차고 나가버렸고요. 남은 가족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해서 팔을 벌리고 어깨를 으쓱했을 뿐입니다. 그 후로도 저를 향한 동서의 집요한 괴롭힘은 끝을 모르고 계속됐어요. 애들 육아하기도 힘에 부치는데 자꾸 동서와 이것저것 부딪히는 일이 잦아지자 전 인내심의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부딪히겠냐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아들 둘 다 장가를 보내고 나서 부쩍 외로워하시면서 한 달에 2번은 본인이 저녁 준비를 할 테니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셨거든요. 유교녀 큰며느리로서 어머니께 반항할 수도 없고 그저 울면서 겨자 먹기로 2주마다 토요일에 시댁에서 저녁 먹는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동성 그때마다 몸만 와서 밥만 쏙 먹고 서방님과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시댁 근처 압구정 번화가에 둘이서만 데이트랍시고 나가서 놀다 봤고요. 당연히 그 산더미 같은 설거지랑 과일 깎긴 모두 제 몫이 됐었고요. 시아버진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허허 웃으시면서 옆에 다가와서 그릇을 같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큰며느리 노릇하기 쉽지 않다면서 절 위로해 주셨고요. 그런 따뜻한 말을 들으면 전 더 울컥했어요. 그 몇 개월간 전 아버님 덕분에 폭발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선 시댁에서 저를 괴롭히기에 여의치가 않자 이번엔 카톡방에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에 카톡을 보내서 별것도 아닌 욕을 한다든지 잠을 못 자게 폭탄 문자를 예약해서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그런 카톡 감옥이 전화보다 편하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전 동서가 제게 보낸 욕설이 가득한 카톡을 화면 캡처해서 다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서방님이 일하러 나가는 동안 뭘 하는지 알아봐 달라고 흥신소에 의뢰를 해두었죠. 저 역시 가만히 있다간 완전히 동서의 따까리가 되어 평생 괴롭힘을 당하다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거든요. 그랬더니 전 드디어 동서의 엄청난 비밀과 약점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글쎄 서방님과 결혼하기 전에 더럽게 놀던 남자친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그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왔다고 하더군요. 동서는 그 사람과 몰래 만나서 서울 외곽에 있는 모텔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동서는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어디론가 외출을 했어요. 집에서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그 남자가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고 동서는 그 차를 타고 서울 바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전 흥신소에 되도록 많은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둘이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했죠. 흥신소에선 돈을 받은 만큼 아주 일을 만족스럽게 잘 해줬습니다. 동서의 불륜 증거가 담긴 사진들이 100장이 넘어가자 전 드디어 그 사실을 터뜨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러나 서방님을 만나기 전에 전 그 사진들과 제 핸드폰에 캡처된 동서의 욕이 가득 찬 카톡을 들고 시아버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1대1로 만남을 청해오자 조금 의아하셨나 봐요. 집으로 오지 않고 밖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 무슨 일인가? 우리 큰며느리가 이 시애비를 밖에서 다 보자고 하고. 아버님, 제가 지금부터 드릴 얘기를 듣고 놀라지 마세요. 사실 제가 동서에 대해서 알아본 게 조금 있는데요.
전 아버님의 눈앞에 동서의 불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와 그동안 저에게 했던 전화 녹음 내용, 제 욕이 가득 쓰여진 카톡 내용을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그 사진들을 직접 보신 후 당연히 시아버지는 극대노하셨어요. 아버님은 화난 얼굴로 당장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에 시댁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동서에게 전화하실 땐 아무렇지 않은 톤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걱정 말라고 아버님이 본인의 선에서 해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운명의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전 되도록 불쌍해 보이게 아무 꾸밈도 없이 맨 얼굴로 시댁에 갔어요. 영문을 몰랐던 남편은 아버지가 갑자기 왜 호출을 하시냐고 하면서 조금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사실 그날 저녁에 집에 일찍 퇴근한 남편은 치킨에 맥주 한잔 하면서 유럽 축구 경기를 보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전 남편에게 꼭 같이 가야 한다고 축구보다 더 중요한 경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 거냐고 남편은 반쯤 저를 의심했지만 더 불평하진 않고 시댁으로 함께 갔어요. 애들은 제 친정 어머니에게 맡겼고요. 어머니께 제 집에 올라와서 하룻밤만 애들을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죠. 곧 난장판이 벌어질 텐데 그 난장판에 애들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저와 남편이 시댁에 도착하자 서방님 내외는 이미 와 있더군요. 저녁상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각종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마치 명절인 것처럼 말이에요. 전 속으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직은 동서의 불륜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게 틀림없었어요. 만약 알게 되었다면 저렇게 동서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을 수가 없었겠죠. 전 괜히 주눅이 들어 쭈뼛거리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 먹는 그 순간이 정말 10년처럼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상을 치우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시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동서의 그 사진을 꺼내 놓으셨습니다. 서방님은 식탁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동서의 불륜 사진을 보고는 눈을 커다랗게 뜨면서 경악해서 소리를 쳤어요. 지아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자기가 이 남자랑 모텔에서 나와? 너 솔직히 말해봐. 나 몰래 이놈과 무슨 짓 했어? 동서는 시아버지의 손에서 이 사진이 나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는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던 동서의 입에서 서러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머리 위로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새끼가 갑자기 전화해 와서 저도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 오빠 만나기 전에 어떻게 놀았는지 그 새끼가 다 오빠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그래서 나갔던 거예요. 동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궁색하게 변명을 해봤지만 시아버지의 날카로운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선 분기탱천해서 동서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전 결혼 후에 이렇게 화를 내시는 시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우리 애들에게 인자한 할아버지셨던 그 얼굴은 지옥의 야차처럼 일그러졌어요. 둘째 며느리 너, 그 변명 같은 게 정말이냐? 그렇다고 하기엔 네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 아니냐? 내 이미 다 알아보고 한 말이야. 감히 시애비를 뭘로 보고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늘어놓는 게야. 정말 정신 번쩍 들게 한번 혼나 볼 테냐? 아니요, 아버님.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님께 저 좀 용서하라고 한마디만 해줘요. 네? 형님, 저 그래도 형님한테 많이 못되게 굴진 않았잖아요. 그렇게까지 못되진 않았다고요. 동서는 제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고개를 꾸벅꾸벅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죠. 전 그런 동서를 말없이 외면함으로써 절대 동서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였습니다. 시아버진 마룻바닥에 꿇어앉은 동서에게 다가가 커다란 손바닥으로 뺨을 시원하게 올려붙여 버리셨어요.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제일 혐오하고 경멸하는 것이 바로 시아버지의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아직 그런 시아버지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동서는 설마 아버님이 뺨을 때리실 것까진 예상을 못했는지 눈물 범벅인 눈을 크게 뜨고 시아버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곧이어 시아버지는 동서에게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씀하셨죠.
그런데다가 둘째 네가 뭐라고 우리 큰며느리한테 이런 끔찍한 짓을 했어? 얼른 진영이에게 잘못했다고 더 빌어. 위아래도 없이 말이야. 어디 감히 집안 막내가 되어가지고 이런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니? 이 애는 네 형님이야. 우리 집안 큰며느리라고. 안 되겠다. 내 너희 부모님을 호출해야겠어. 그리고 너 어서 우리 준호랑 헤어져라. 그렇게밖에 이 일을 해결할 길이 없다. 내 예전에 가정법원 판사였을 적에 이런 일들을 많이 봤지. 그 지경에 가서 이혼한 부부들은 절대로 다시 재결합 자체가 안 됐어. 넌 유책 배우자니까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을 거다. 알겠니? 알았으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우리 준호랑도 헤어지고.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이렇게 친정으로 쫓겨가면 저희 아빠한테도 혼나요.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제발요. 동서는 비련의 주인공처럼 그 자리에 쓰러져 목이 쉬어라 울어댔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쥐죽은 듯이 고요하기만 했어요. 가족들 중 누구도 시아버지의 말씀에 토를 달지 못했어요. 전 그때서야 아버님이 전직 부장판사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쩐지 서방님에게 검사를 지망하라고 강력하게 권하시더라니 저희 시아버님도 법조계에 계셨던 분인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께서 저 대신에 동서에게 시원한 사이다 복수를 해주신 덕분이었을까요? 전 너무너무 속이 시원해서 10년 묵었던 채증이 확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반대로 우리 서방님은 패닉 상태가 되어 쓰러져 있는 동서를 수습해서 아버님 댁에서 달아나듯 집으로 가버렸고요. 그 후엔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한 수순으로 서방님과 동선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님이 후배 판사님에게 부탁해서 초고속으로 이혼 수속을 밟아달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동선은 유책 배우자니까 서방님은 동선의 집안에서 위자료를 받았고 둘 사이에 다행히 아이는 없어서 깨끗하게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동서는 그 후에 자기 집에서 한번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더군요. 동서의 부모님은 그 사실을 가지고 제 시아버지를 협박하려는 듯이 집까지 찾아와 막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시아버지는 이미 이혼한 사이에 당신네들의 딸이 잘못한 일을 가지고 왜 우리 도련님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냐고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바로 집에서 쫓아내고 경찰을 부르셨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한 번 아니라고 생각되면 칼같이 끊어내시는 성격이셨거든요. 전 이번에 동서의 불륜과 서방님의 이혼 사건으로 시아버님이 의외로 냉정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과 잘못된 일엔 무관용한 면을 보게 됐죠. 그 화살이 그땐 동서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어요. 만약 나중에라도 제가 시아버님의 심기를 건드리면 저도 어떻게 될지 아버님이 좀 무섭고 섬뜩하더라고요.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아직까지 전 시아버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예의 바른 유교녀인 저 같은 며느리를 좋아하시니까요. 여러분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 어머니도 얼마 전에 한 많은 종갓집 며느리 생활을 청산하시고 끝내는 친정아버지와 황혼 이혼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후처를 들으신 것도 이혼의 이유였지만 제 배다른 남동생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에 어머니가 그만 폭발해 버리신 거예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아직도 살아계신 친할머니를 거역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결국 제 동생에게만 모든 권한과 재산을 물려준다고 유언장에 공증을 받아버리셨거든요. 제 언니와 전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심정은 제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진영아, 나 이제 그만할란다. 35년을 종부 며느리로 살았는데 그년의 자식놈한테만 재산 주고 그럼 난 그 모진 세월을 무엇으로 보상받니? 너도 알지? 네 친할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그 노인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양반이야. 그년이랑 그 아들놈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너랑 네 언니 결혼할 때도 돈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잖니. 네 언니한테도 전화해봤는데 당장 이혼하라더라. 너도 그런 생각이니? 이거 네 아버지가 잘못한 건 맞지? 그래요, 엄마. 그 잘난 종갓집 뭐가 좋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몰라. 나도 그런 거 다 부질없다고 생각 들어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무조건 착하기만 해선 안 되겠더라고요.
할 말 있으면 다 하고 권리 주장할 건 해야 시댁 어른들도 날 무시하지 못하지. 이번에 동서 이혼당한 거 보고 나도 엄마 생각 많이 했어. 엄마, 아빠랑 친할머니밖에 없는 세상에서 얼른 나와요. 우리 집 근처로 와서 살자, 응? 늙음하게라도 행복해야지. 언제까지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 순 없잖아요. 전 이번에도 시아버님께 후배 판사님을 소개받아 어머니의 이혼 소송을 아주 성공적으로 끌어낼 생각입니다. 어머니께서 시집 온 후 고생했던 것 다 금전적으로 보상받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주장해서 어머니에게 승소와 거액의 위자료를 안겨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제 얘기 어떠셨나요? 전 이번 일로 느낀 것이 있어요. 사람은 그 행위대로 보상받고 벌도 받는다는 사실이요.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전 판사 시아버지 덕에 통쾌하게 못된 동서에게 복수라도 했지만 아직도 더럽고 치사한 시댁살이를 하시거나 동서나 형님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의 며느리들이 계시겠죠. 전 감히 참지 마시고 일어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만 참으면 평화가 올 거야. 내가 희생하면 돼. 이런 생각과 말이 사람의 정신을 파고들어 세뇌를 당하게 하고 좀먹게 만들어서 결국 화병이 생기고 마니까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다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안 하고 싶은 건 당당하게 거절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밖엔 비도 오고 날도 흐리네요. 저희 두서없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뵈면 좋겠네요. 그럼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